올해로 78세가 된 저는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살아온 1세대 이민자입니다. 1973년 27세의 나이로 한국을 떠나 미국 땅을 밟은 이후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이 땅에서 보냈습니다. 엔지니어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두 아들을 키워 모두 대학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시카고에서, 둘째는 변호사가 되어 로스앤젤레스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면서 제 나이와 건강 상태를 생각해보니 이제 진지하게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지고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지면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 한국에 있는 조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형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5살 위인 83세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갑자기 제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들들에게 물어보니 저를 모실 수는 있지만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24시간 돌보기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했지만 그렇다면 제가 어디서 어떻게 여생을 보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50년을 살았지만 마음 한편으론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요양시설과 미국의 너싱홈을 직접 비교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일이니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직접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고 비용과 서비스를 꼼꼼히 비교해봤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제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동년배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1973년은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죠.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00 정도였으니 미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공가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미국 대학원 장학금을 받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석사만 마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되었고 졸업 후 미국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의 미래가 지금처럼 밝아 보이지 않았기에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75년에 같은 유학생이었던 아내와 결혼했고 1977년에 큰아들, 1979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 문화보다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합니다. 저희 부부는 집에서 한국어를 쓰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영어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는 텍사스에 있는 석유 회사였습니다. 35년간 근무하면서 시니어 엔지니어까지 올라갔고 2008년에 62세의 나이로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401k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로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에 전념하다가 나중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교육열로 아이들 교육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주말마다 한인 학교에 보내 한국어를 가르치고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배우게 했습니다. 사교육비만 해도 월 $2,000가 넘게 들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모두 잘 자라주어서 큰아들은 하버드 의대를 나와 내과 전문의가 되었고 둘째는 스탠포드 로스쿨을 나와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4명 있는데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영어가 더 편해서 대화할 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2021년에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산 반려자를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에 계신 형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은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는데 형수님이 5년 전에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다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조카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형님이 많이 야위셨더군요. 한국의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고 동시에 제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50년을 살았지만 정작 미국의 너싱홈이 어떤 곳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 한국을 방문해서 형님을 뵙고 직접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이곳의 너싱홈들도 둘러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제가 선택해야 할 문제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4월 저는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떠날 때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부터 시작해서 도로, 건물 모든 것이 미국 못지않게 현대적이었습니다. 조카가 마중 나와서 바로 형님이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민간 요양원이었는데 외관부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5층 건물에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고 주차장도 넓었습니다. 미국의 너싱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형님을 뵈니 많이 야위시긴 했지만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치매 초기라서 저를 알아보시긴 했지만 가끔 헷갈리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형님 방은 2인실이었는데 룸메이트는 비슷한 연령대의 할머니셨습니다. 요양원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한국의 요양원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장기요양보험 1등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월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식비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면 월 7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70만 원이면 미국 돈으로 약 550달러 정도입니다. 미국의 너싱홈 비용이 월 6,000달러에서 8,000달러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으로 대부분이 지원되니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적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니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목욕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 등 한국 음식이 나왔습니다. 50년 만에 먹어보는 요양원 밥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형님이 편안해 보이시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분들도 친절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었는데 어르신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돌보고 계셨습니다.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형님께서 여기 사람들이 다 착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틀 더 한국에 머물면서 다른 요양원들도 둘러봤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요양원도 방문해 봤는데 이곳은 비용이 월 200만 원 정도였지만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1인실도 있고 카페와 작은 상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급 너싱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간병 인력이 부족해서 요양보호사 1명이 너무 많은 어르신을 돌봐야 했습니다. 밤 시간에는 1명이 20명 이상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치매가 심한 어르신들과 경증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요양원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비용 대비 서비스의 질이 뛰어났습니다. 50년 전 제가 떠날 때의 한국을 생각하면 정말 상전벽해였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여러 요양원을 둘러본 후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곳의 너싱홈들도 비교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형님을 뵈러 갔습니다. 형님께서 미국이 좋긴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역시 고향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너싱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메디케어 웹사이트에서 제가 사는 텍사스 지역의 너싱홈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평가 점수, 시설 규모, 제공 서비스 등이 상세히 나와 있어서 비교하기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휴스턴에서 가장 평가가 좋다는 5성급 너싱홈이었습니다. 외관부터 고급스러웠고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투어를 해주는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시설과 서비스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개인실과 반개인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개인실은 월 12,000달러, 반개인실은 월 8,000달러였습니다. 한국 요양원의 10배가 넘는 비용이었지만 시설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각 방마다 전용 화장실이 있고 케이블 TV와 무선 인터넷도 제공됩니다.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도 다양했습니다. 매일 메뉴가 바뀌고 영양사가 개별 맞춤 식단을 관리해 줍니다. 다만 미국 음식 위주라서 한국 사람 입맛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상주하는 간호사가 24시간 근무하고 의사가 주 2회 방문합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도 상주에서 필요한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인근 대학병원과 연계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메디케어는 처음 20일만 전액 지원하고 21일부터 100일까지는 1일 204달러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00일 이후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 체류할 경우 월 8,000달러를 계속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산이 개인 기준 2,000달러, 부부 기준 3,000달러 이하여야 하고 지난 5년간 자산 이전 내역도 철저히 조사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한 대는 예외지만 나머지 자산은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중간급 너싱홈이었습니다. 비용은 월 6,000달러 정도로 첫 번째 곳보다 저렴했지만 시설과 서비스도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4인실이었고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직원 대 환자 비율도 높아서 개별 케어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식사도 간소했습니다. 아침은 시리얼과 토스트, 점심과 저녁도 단조로운 메뉴가 반복되었습니다. 한국 요양원에서 먹었던 따뜻한 국물이 있는 식사와는 차이가 컸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메디케이드 환자를 주로 받는 저가형 너싱홈이었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냄새부터 불쾌했고 직원들도 바쁜 듯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환자들도 대부분 우울해 보였습니다. 여러 너싱홈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미국의 너싱홈은 돈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서비스만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영어로만 소통해야 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50년간 미국에서 살았지만 아플 때나 우울할 때는 모국어가 그리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너싱홈에서 만난 한국인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85세의 그분은 치매로 인해 영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국어만 하시는데 직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미국 너싱홈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 시스템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서 강제로 뭔가를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이 큰 단점입니다. 또 가족들의 방문이 제한적이라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6개월간 여러 너싱홈을 둘러본 결과 미국의 너싱홈은 시설과 의료 서비스는 좋지만 비용과 문화적 측면에서 한계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요양시설을 직접 비교해본 결과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제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먼저 비용 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으로 월 50만원에서 70만원이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돈으로 550달러 정도죠. 반면 미국은 월 6,000달러에서 12,000달러가 들어갑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시설 면에서는 최고급 미국 너싱홈이 앞서지만 중급 이상의 한국 요양원도 충분히 좋습니다. 특히 최근 지어진 한국 요양원들은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미국이 더 체계적입니다.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근처 병원과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음식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미국 너싱홈의 음식은 50년간 미국에서 산 저에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요양원의 따뜻한 국물과 반찬들은 정말 그리웠던 맛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유리합니다.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고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인력의 질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요양보호사들이 미국의 간병인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인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가족과의 연결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에 있으면 아들들이 가끔 방문할 수 있지만 한국에 가면 조카 가족들이 더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서 혈연에 대한 의리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건강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서 받던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 나이를 생각하면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의료진의 전문성입니다. 미국의 너싱홈에는 전문의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도 의료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요양원 내 의료 서비스는 아직 미국만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너싱홈은 개인의 권리를 매우 존중합니다. 원하지 않는 치료나 활동을 강요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을 우선시합니다. 한국은 아직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개인보다는 전체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미국은 공기가 맑고 넓은 공간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외출하기는 더 편리합니다.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미국이 앞섭니다. 너싱홈에서 학대나 방치가 발생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한국도 요즘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미국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 측면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미국에서 10년간 너싱홈에 있으면 6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에 6만 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입니다. 10년 후 한국의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달러로 받는 연금의 구매력도 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유리하고 의료 시스템은 미국이 앞서며 문화적으로는 한국이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입니다. 1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미국에서 너싱홈에 10년간 있으면 제 전 재산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어지고 오히려 부담만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같은 돈으로 훨씬 오래,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와 문화적 편안함입니다. 50년간 영어를 썼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국어가 그립습니다. 특히 아플 때나 힘들 때는 한국어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음식으로는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들은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면 조카 가족들이 더 자주 방문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서 혈연에 대한 의리가 강합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미국만큼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고 복수국적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들과 상의한 결과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비행기로 14시간이면 왕복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준비 중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복수국적 절차를 밟아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텍사스에 있는 집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는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두고 401k도 조금씩 인출해서 생활비로 쓸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근교에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중상급 요양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800달러 정도로 정말 저렴합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미국에 사는 다른 한인 어르신들도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에게 한국행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미국에서 자주 돌봐줄 수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거나 미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분들은 미국에 남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비용, 의료 서비스, 문화적 편안함, 가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1년간 조사한 내용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디서 어떻게 지낼지는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50년 만에 영구 귀국하는 셈이죠. 새로운 인생의 마지막 장을 고향에서 써내려 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제 인생의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50년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님과도 가까운 곳에서 지낼 수 있고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고향 땅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78세 박철수의 한국 요양원과 미국 너싱홈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우리 가정의 닥터 존슨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예약이었는데 정확히 10시에 도착해서 간단한 체크인을 마치고 겨우 5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러주더군요. 미스터 박. 진료실에 들어가니 닥터 존슨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하이 정민,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저는 요즘 들어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 예약을 잡았거든요. 닥터, 요즘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고 가끔 가슴이 답답해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닥터 존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정말 세세하게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나서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혈압도 재고 목과 림프절도 만져보면서 꼼꼼히 진찰해 주었습니다. 정민, 일단 심장 소리는 정상적으로 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심전도 검사와 피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도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는 어때요?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검사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제 생활 전반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조금 바쁘긴 해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여유로워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일단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 봅시다. 만약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금연은 기본이고요. 그러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타이핑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전도는 바로 옆 검사실에서 할 수 있어요. 피검사는 이틀 후 결과가 나올 거고, 결과가 나오면 제가 직접 전화 드릴게요. 만약 응급한 상황이면 바로 연락하시고, 그게 아니면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결과를 보고 상담하죠. 진료실을 나와서 바로 옆 검사실에서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기다림 없이 바로요. 그리고 체열실에서 피검사도 받았습니다. 전체 과정이 30분도 안 걸렸어요. 예약 시간에 딱 맞춰 들어가서 충분한 시간 동안 상담받고 검사까지 마치고 나오는데 말이죠. 차에 앉아서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27분이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선진국 의료구나. 한국에 있을 때를 생각하니 정말 격세지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병원 경험, 그 답답했던 기억들. 2018년 봄이었죠. 한국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갔었습니다. 회사에서 가까워서 선택한 곳이었죠. 오전 9시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접수 창구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군요. 순환기내과 초진 접수하려고 왔는데요. 신분증하고 건강보험증 주세요. 진료일에서는 가져오셨나요? 아, 진료일에서요? 그게 뭐죠? 접수 직원분이 약간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동네 병원에서 진료일에서를 받아와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으면 비보험으로 진료 받으셔야 하고 진료비가 몇 배 더 나와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대형 병원에 바로 가면 안 되고 동네 병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걸 말이죠. 할 수 없이 병원 근처 내과 의원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싶어요. 동네 의원 선생님은 간단히 청진기로 심장 소리만 들어보더니 진료 의뢰서를 써주었습니다. 진료 시간은 정말 3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30분을 기다렸죠. 다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가 오전 11시쯤이었나요? 번호표 뽑으시고 순서 기다리세요. 지금 45번째고 현재 20번이 진료 중이에요. 대기실 전광판을 보니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의자는 이미 다 찬 상태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제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진료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드디어 제 번호가 불린 건 오후 2시가 넘어서였어요. 오전 9시에 병원에 와서 5시간을 기다린 거죠. 45번 박정민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디 아픈 곳 있으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왔어요. 언제부터요?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럼 심전도 하고 피검사 해보시고 흉부 엑스레이도 찍어보세요.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오시고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만 보면서 얘기하더군요. 진료 시간은 정말 3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어떤 병이 의심되는 건가요? 검사 결과 봐야 알죠. 일단 검사부터 받으세요. 더 이상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처방전을 받고 나와서 검사실을 찾아갔는데 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심전도 검사 대기에 30분, 피검사 대기에 40분, 흉부 엑스레이 대기에 50분.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나니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보낸 거죠. 그런데 정작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한 시간은 3분도 안 됐고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예약을 잡았는데 또 다시 2시간을 기다려서 3분 진료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없네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요. 운동 좀 하시고 금연하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이틀에 걸쳐 총 7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의사 선생님과 실제 대화한 시간은 채 10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진료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초진료에 각종 검사비까지 합쳐서 15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때 정말 생각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환자를 처리하는 건가? 한국 의료보험이 좋다고들 하지만 정작 환자 입장에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오래 기다리고 짧게 진료받고 궁금한 것도 제대로 물어볼 수 없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 병원 갈 때는 더 심했어요. 특히 아이들 때문에 병원에 갈 때는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중학교 1학년 때였나요? 계속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소아청소년과에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평일 오후였는데도 대기실이 아이들과 부모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감기 때문에 온 아이들, 예방접종 맞으러 온 아이들, 정기검진 받으러 온 아이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온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은 이미 열이 38도가 넘고 기침도 심했는데 감기 증상 없는 다른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혹시 독감이나 다른 전염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1시간, 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열 때문에 축 늘어져 있고 기침은 더 심해지고. 엄마 언제 들어가? 너무 답답해.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었어요. 드디어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소아과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부터 기침했어요? 사흘 전부터요. 열은 언제부터? 어제부터요.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 청진기로 가슴소리 듣고 목 안 들여다보고. 감기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일주일 먹이시고 안 나으면 다시 오세요. 역시 3분도 안 걸렸어요. 선생님, 그런데 기침이 너무 심한데 폐렴은 아닌가요? 흉부 엑스레이라도 찍어보면. 일단 약 먹여보세요. 감기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뭘 물어볼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집에 왔는데 아이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더라고요. 기침은 더 심해지고 열도 떨어지지 않고. 결국 이틀 후에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초기 폐렴이었다고 하더군요. 왜 처음 병원에서는 감기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응급실 경험은 정말 끔찍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응급실에 간 경험이에요. 토요일 밤이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열도 나고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파했어요. 혹시 맹장염 아닐까 싶어서 급하게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정말 충격이었어요. 응급실인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접수를 하고 나서 간호사가 아이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더니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환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응급실 대기실에는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있었어요. 머리를 다친 사람, 다리를 다친 사람, 가슴을 쥐어짜며 아파하는 노인분, 술에 취해서 토하는 사람. 우리 아이는 계속 배를 움켜쥐고 아파했는데 정작 응급실에서는 순서를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점점 더 아파했어요. 간호사님,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하는데 빨리 좀 봐주실 수 없나요? 지금 응급 환자들이 많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간호사가 아이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온 지 4시간이 지난 후였죠. 의사 선생님이 간단히 진찰을 해보더니 CT를 찍어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CT실도 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CT를 찍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2시간을 기다렸어요. 다행히 맹장염은 아니고 단순 장염이라고 했지만 응급실에서 총 6시간을 보낸 거죠. 그때 정말 생각했어요. 응급실이 이럴 수가 있나? 응급실인데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가 구분 없이 뒤섞여 있고 정말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약 시스템도 불편하기 그지없었어요. 한국에서 병원 예약하는 것도 정말 불편했어요. 전화로 예약하려고 하면 항상 통화 중이거나 연결이 되어도 예약이 다 차서 다음 달에나 가능해요라는 얘기를 들었죠. 인터넷으로 예약을 시도해봐도 복잡하기 그지없었어요.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야 하고 뭔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게다가 예약을 잡아도 당일에 가면 또 기다려야 해요. 예약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죠. 오전 10시 예약이에요. 네, 예약 확인됐어요. 그런데 지금 진료가 조금 밀려서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예약을 한 의미가 뭔가 싶었어요. 그리고 당일 급하게 병원에 가고 싶어도 예약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죠. 감기 정도로는 응급실에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동네 의원에 가면 또 며칠 기다려야 하고 정말 답답했어요. 의료진과의 소통도 아쉬웠어요. 한국에서 병원에 가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의료진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바빠 보였고 환자가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제 증상이 정확히 뭔가요? 검사 결과 보고 판단해야죠. 그런데 어떤 병일 가능성이 높나요? 지금 단정하기 어려워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환자의 궁금증이나 걱정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이 부족했달까요? 특히 아이들 문제일 때는 더 답답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괜찮을지 정말 걱정되는데 의사 선생님은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주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언제쯤 나을까요? 며칠 지켜보세요. 약은 언제까지 먹이면 되나요? 일주일 정도 먹이시고 안 나으면 다시 오세요. 정말 기계적인 대답들이었어요. 물론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 의사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죠. 검사 결과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웠어요.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정말 번거로웠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다시 예약 잡고 오세요. 그러면 또 예약을 잡아야 하고 또 몇 시간씩 기다려서 결과를 듣는 거예요. 간단한 혈액 검사 결과 하나 듣기 위해 하루를 다 써야 했죠. 전화로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면 병원에 직접 와서 들으세요라고 하고. 정말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민을 결심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점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커졌어요. 물론 의료 기술은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도 뛰어났고요. 하지만 시스템이 환자 중심이 아니라 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환자는 오래 기다리는 게 당연하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당연하고 이게 정말 선진국 의료 시스템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마침 그때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 기회가 있었고 아이들 교육 문제와 함께 의료 시스템도 이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어요. 미국 가면 의료비는 비싸지만 적어도 시스템은 더 선진적일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2019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과의 첫 만남. 미국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인사팀 매니저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카이저 퍼머넌테와 계약하고 있어요. 이건 HMO 방식의 보험인데 여러분은 한 명의 가정의를 선택해야 해요. 이 가정의가 여러분의 모든 의료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한국에서는 아플 때마다 다른 병원에 가면 됐는데 왜 굳이 한 명의 의사를 정해야 하는지. 가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줄 거예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모든 의료 서비스는 가정의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이게 더 좋은 시스템일까? 첫 번째 가정의 선택은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닥터 존슨을 선택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동료가 이분이 정말 좋다고 추천해줬거든요. 첫 만남을 위해 예약을 잡았는데 전화로 간단히 예약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환자인데 가정의 선생님과 첫 만남 예약을 잡고 싶어요. 물론이죠. 언제가 편하세요? 가능하면 이번 주 중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정말 간단했어요. 복잡한 절차도 없고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고. 첫 번째 가정의 방문 충격적인 경험. 목요일 오후 2시에 닥터 존슨의 클리닉에 갔어요.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에 있는 깔끔한 건물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한국 병원처럼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깔끔했죠. 체크인 카운터에서 간단히 신분증과 보험카드를 보여주고 몇 가지 서류를 작성했어요. 오늘 첫 방문이시죠? 이 서류들을 작성해 주시고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대기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한국 병원처럼 바글바글하지 않고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였죠. 정확히 오후 2시에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미스터 박, 닥터 존슨이 기다리고 계세요. 한국에서는 예약 시간에 가도 1시간은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정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진료실로 들어가니 닥터 존슨이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박. 저는 닥터 존슨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일어나서 인사해 준 적이 없었는데. 앉으세요. 오늘은 첫 만남이니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언제 오셨어요? 한 달 전에 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네, 다행히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혹시 지금까지 특별한 건강 문제는 없으셨나요? 큰 문제는 없었는데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가슴이 답답한 적은 있어요. 그렇군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러더니 컴퓨터를 보면서가 아니라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환자와 소통하려고 하는 느낌이었죠. 가족력도 자세히 물어보고 지금까지 알았던 병들도 물어보고 복용하고 있는 약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했어요. 혈압, 체중, 키를 재고 청진기로 심장과 폐 소리를 들어보고 목과 림프절도 만져보고. 한국에서는 이런 기본 검사도 별도로 간호사가 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의사가 직접 하더군요.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해 보입니다. 다만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네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어요.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생활 습관부터 개선해 보죠. 규칙적인 운동, 짠 음식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서 혈압을 재어보고 그때 상황을 봐서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혹시 궁금한 것이나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가족의 가정의가 되는 거니까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직통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힌 카드를 주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질문이나 상담은 이메일로 연락하셔도 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진료 시간 외에도 온콜 의사가 있어서 24시간 상담 가능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 수도 없었고 병원 밖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체 상담 시간이 40분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3분 진료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었죠. 다음 달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죠. 그때까지 혈압을 집에서도 재어보시고 운동도 시작해보세요. 클리닉을 나서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바로 환자 중심의 의료구나 싶었죠. 가족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도 각자 가정일을 정해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놀라워했어요. 아빠, 여기 의사 선생님은 정말 친절해요. 우리 말을 정말 잘 들어주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하시고. 둘째 딸의 소아과 의사인 닥터 키만국계 미국인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딸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데리고 갔는데 정말 자세히 진찰해 주더군요. 언제부터 기침했어? 어제부터요. 열은 어때?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서 대화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아이와 직접 대화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목이 아파? 네. 여기 좀 아프지? 하면서 목을 만져보더니 조금 부었네. 감기 초기 증상 같아. 며칠 푹 쉬고 물 많이 마시면 나을 거야. 그리고 부모인 저에게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감기 초기 증상이에요. 바이러스성이라 항생제는 필요 없고 증상 완화제만 처방해 드릴게요.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하세요. 언제쯤 나을까요? 보통 3, 4일이면 좋아져요. 만약 일주일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면 연락하세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딸에게 다시 말했어요. 아픈 데 없으면 언제든지 와. 키도 재어보고 몸무게도 재어보고 건강한지 확인해 줄게. 딸이 정말 좋아했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은 무섭지 않아요. 전문의 진료도 체계적이었어요. 몇 달 후에 제가 가슴 답답함이 계속되어서 가정의인 닥터 존슨과 상담했더니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주었어요. 정민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의뢰서를 써드릴게요. 한국에서는 환자가 직접 전문의를 찾아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가정의가 적절한 전문의를 추천해주고 의뢰서까지 써주는 거예요. 닥터 리라는 분이에요. 이 지역에서 가장 실력 있는 심장내과 의사 중 한 분이고 환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요. 제가 직접 연락해서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이틀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스터 박 닥터 리와의 약속이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가정의에게서 받은 차트와 검사 결과를 이미 전달받았으니까 별도로 가져오실 건 없어요. 이미 제 의료 기록이 전문의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박. 닥터 존슨으로부터 의뢰받았습니다. 가슴 답답함과 숨찬 증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꼼꼼히 진찰해 주었어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당일에 다 마쳤어요. 한국에서는 검사마다 따로 예약을 잡고 여러 번 병원에 와야 했는데 여기서는 하루에 모든 검사를 끝낼 수 있었어요. 검사 결과도 바로 설명해 주었고요. 검사 결과 심장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다만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시고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자세한 생활 지도를 해주었어요. 일주일에 최소 4일은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나 조깅을 하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시고요. 식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한국에서는 운동하세요, 음식 조심하세요 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서 상태를 확인해 보죠. 그리고 가정의인 닥터 존슨에게도 결과를 보고해 드릴게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응급 상황에서도 달랐어요. 작년 겨울에 첫째 아들이 농구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의 응급실 경험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다르더군요. 우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트리아지 중증도 분류를 했어요. 발목 부상이네요. 걸을 수 있어요?
아니요, 너무 아파서 못 걸겠어요. 그럼 휠체어 가져다 드릴게요. 정형외과 응급의사가 곧 보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20분 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닥터 브라운입니다. 어떻게 다쳤나요? 농구하다가 점프해서 내려올 때 발목을 접질렸어요. 그렇군요.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보죠. 엑스레이도 바로 찍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처럼 검사실에서 또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20분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인대 손상이에요. 깁스는 필요 없고 보조기를 착용하고 며칠 쉬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틀 정도는 얼음찜질을 하고 다리를 높이 올리고 쉬세요. 사흘 후부터는 조금씩 걸어도 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에 가정의와 상담해서 물리치료가 필요한지 결정하세요. 응급실 전체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6시간 기다렸던 것과는 정말 차이가 났죠.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도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가정의와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단순히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더군요. 정민 나이가 45세니까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시기예요.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죠. 네, 한국에서도 받으라고 했는데 계속 미뤄왔어요. 여기서는 보험으로 다 커버되니까 부담 없이 받으세요. 제가 좋은 소화기내과 의사에게 의뢰해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검진을 받으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주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의사가 직접 의뢰해 주고 예약까지 잡아주니까 정말 편했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마그램 유방 촬영을 받을 시기예요.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더욱 중요해요. 가족력이요? 어머님이 유방암을 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높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 게 중요해요. 정말 세심하게 가족력까지 고려해서 검진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기검진 때마다 나이에 맞는 예방접종이 있는지 확인하고 성장 발달 상태도 꼼꼼히 체크해 주더군요. 키와 몸무게가 정상 범위에 있어요. 시력도 좋고 청력도 정상이네요. 다만 운동을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픈 곳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해주는 거죠. 디지털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또 놀라웠던 건 디지털화 수준이었어요. 환자 포털 페이션트 포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집에서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의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었어요. 검사를 받고 나면 이틀 정도 후에 포털에 결과가 올라와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확인할 수 있죠. 궁금한 게 있으면 포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닥터 존슨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후 가끔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하루 이틀 안에 답변이 와요. 어지러움은 혈압약의 일반적인 부작용 중 하나예요.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해서 괜찮아져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계속되면 연락하세요. 정말 편리했어요. 한국에서는 사소한 질문 하나 때문에 병원에 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처방전 갱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혈압약이 떨어져 가는데요. 처방전 갱신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확인하고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보내줘요. 환자는 약국에 가서 약만 받으면 되죠. 예약 변경이나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검사 결과나 진료 기록도 언제든지 볼 수 있었어요. 의료진의 전문성과 팀워크. 미국에서 또 인상 깊었던 건 의료진 간의 팀워크였어요. 가정의 전문의 간호사, 약사 등이 모두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예를 들어 제가 혈압약을 처방받았을 때도 그랬어요. 가정의가 처방을 내리면 약사가 별도로 상담을 해줘요. 이 약은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음식과 상관없이 드셔도 되고요. 부작용은 없나요? 처음에는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돼요. 만약 심한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약사가 단순히 약만 주는 게 아니라 복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간호사들도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단순히 의사 보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 상담이나 건강 교육도 담당했죠.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식단 관리가 중요해요.
이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세요. 그러면서 혈압에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 등이 자세히 적힌 자료를 주더군요. 모든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의 부러움.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미국 의료 시스템 얘기가 나와요. 정민아, 거기 의료비 비싸다며? 괜찮아? 응, 보험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부담되지 않아.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좋거든. 그래도 한국보다는 비쌀 거 아니야? 비용은 좀 비싸지만 서비스 질은 정말 좋아.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고 시간도 충분히 가져주고. 그러면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여기는 진짜 병원 가기 싫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의사는 바빠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특히 아이 있는 친구들이 더 부러워하더군요. 우리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4시간을 기다렸어. 그런데 진료는 5분도 안 걸렸어. 정말 짜증나더라. 여기는 예약 시간에 딱 맞춰 들어가서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어. 아이들도 의사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해. 정말 부럽다. 우리도 이민 갈까? 농담이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느껴졌어요. 코로나19 시기의 경험. 작년에 코로나19에 걸렸을 때도 미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느꼈어요.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가정의에게 연락했더니 바로 텔레헬스 원격 진료 예약을 잡아주었어요. 증상을 얘기해 보세요. 어제부터 열이 나고 목이 아파요.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어요. 네, 증상으로 봐서는 코로나일 가능성이 높네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신속검사 키트를 처방해 드릴게요. 약국에서 픽업하시고 검사 결과를 알려주세요. 전화 상담만으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굳이 병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성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증상이 심한가요? 열이 좀 높고 목이 많이 아파요. 해열제와 진통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집에서 격리하시고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연락하세요. 원격으로 처방전을 받고 가족이 약국에서 약을 픽업해 왔어요. 격리 기간 동안에도 매일 문자나 전화로 상태를 확인해 주었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열은 떨어졌나요? 정말 세심한 관리였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코로나 확진되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형식적인 연락만 온다고 하더군요.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 미국 의료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좋은 직장 보험이 있으면 생각보다 부담되지 않아요. 제가 가입한 카이저 퍼머넌트 HMO는 회사에서 보험료의 80%를 부담해주고 제가 20%만 내면 돼요. 월 보험료가 가족 기준으로 $300 정도인데 제가 내는 건 $60 뿐이에요. 한국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이죠. 코페이본인 부담금도 그리 높지 않아요. 가정에 방문 $10, 전문에 방문 $25, 응급실 방문 $100, 처방약 5에서 $30. 한 번 병원 갈 때마다 10에서 $25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크지 않아요. 연간 디덕터블 본인 부담 한도도 가족 기준 $2,000라서 1년에 의료비를 $2,000 이상 쓰면 그 이후로는 보험에서 100% 커버해줘요. 작년에 아내가 작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10,000 정도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보험 적용해도 몇백만 원은 내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디덕터블 $2,000만 냈어요. 물론 보험이 없거나 나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부담이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좋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한국과 비교해도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서비스 질을 고려하면 미국이 훨씬 만족스러워요. 전문 의료진의 수준. 미국에서 만난 의료진들의 전문성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정말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작년에 아내가 갑상선 문제로 내분비 내과를 방문했을 때도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내과에서 갑상선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내분비 전문의가 따로 있더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네요.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해요. 부족하면 피로감, 체중 증가, 우울감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만성 질환이라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해요. 하지만 적절히 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생활 습관 지도까지 해주었어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콩이나 십자화가 채소를 과도하게 먹는 건 피하는 게 좋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는 적당히 드세요.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였어요. 의료진의 지속적인 교육. 미국 의료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정의인 닥터 존슨과 상담할 때도 그랬어요. 최근에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일 때 약물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130 이상에서 시작해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더 줄이기 위해서죠. 의사들이 최신 의학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의사마다 치료 방침이 달라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하는 느낌이었죠. 환자의 권리 존중. 미국에서 또 인상 깊었던 건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이었어요.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도 의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제가 혈압약을 처방받을 때도 그랬어요. 혈압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떤 걸로 할지 상의해 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AC 억제제는 효과가 좋지만 마른 기침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ARB는 부작용이 적지만 약간 비싸요. 이뇨제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어요. 각 약물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시작해 볼까요? 부작용이 적은 걸로 하고 싶어요. 그럼 ARB로 시작해 봅시다. 한 달 후에 효과를 보고 조절해 보죠. 한국에서는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그냥 받아 먹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환자도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의 변화. 특히 아이들이 병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병원 간다고 하면 무서워하고 싫어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좋아해요. 아빠 검진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둘째 딸이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 걸 기다리더군요. 소아과에서는 아이들이 편안해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줘요. 진료실에는 장난감도 있고 벽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해 주시고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수학 시험 봤어요. 어려웠어? 조금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을 거야. 키도 많이 컸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아이들이 의사 선생님을 친구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예방접종을 맞을 때도 그래요. 한국에서는 아야 하면서 무조건 맞았는데 여기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줘요. 오늘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거야. 조금 아플 수 있지만 금방 끝날 거야. 이 주사를 맞으면 독감에 안 걸려. 정말 안 아파요? 조금 따끔할 수 있어. 하지만 용감한 우리 딸이니까 괜찮을 거야.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주사를 맞고 나면 스티커도 줘요. 와, 정말 용감했어. 이 스티커는 용감한 아이들만 받을 수 있는 거야. 딸이 정말 좋아해요. 치과 진료의 차이. 치과 진료도 정말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치과 가는 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아프고 의사 선생님은 무뚝뚝하고. 여기서는 치과도 정말 친절해요.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치과 위생사가 먼저 꼼꼼히 스케일링을 해줘요. 치석이 좀 있네요. 평소에 치실 사용하세요? 가끔요. 치실을 매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치과 의사도 정말 친절했어요. 전체적으로 치아 상태가 양호해요. 다만 어금니 하나에 작은 충치가 있네요. 치료해야 하나요? 지금은 작으니까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만약 더 커지면 그때 치료하죠. 한국에서는 작은 충치도 바로 떼우자고 했는데 여기서는 꼭 필요한 치료만 권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치료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환자 중심적인 치료였어요. 약국 시스템도 편리해요. 약국 시스템도 정말 편리했어요. 처방전을 받으면 의사가 약국으로 직접 보내줘요. 환자는 약국에 가서 픽업만 하면 되죠. 약사도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에요. 이 약은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들과는 상호작용 문제가 없어요.
안심하고 드세요. 약물 상호작용까지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이 떨어져 갈 때쯤 되면 자동으로 리필 알림이 와요. 처방약이 곧 떨어집니다. 리필하시겠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픽업할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미국에서 또 인상 깊었던 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나 우울감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요즘 스트레스는 어때요? 이민 와서 적응하느라 조금 있어요. 잠은 잘 자고 계세요?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보험으로 커버되니까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정신 건강도 몸의 건강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내가 이민 초기에 적응 스트레스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심리상담사와 몇 번 상담을 받으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민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예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정신과나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여기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도 있어요. 물론 미국 의료 시스템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이죠. 보험이 없거나 나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정말 부담이 커요. 응급실에 한 번 가도 수천 달러가 나올 수 있고 입원이라도 하면 수만 달러가 나와요. 그리고 전문의를 보려면 가정의의 의뢰 리퍼럴가 있어야 해서 급한 상황에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약값도 비싸요. 한국에서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약들도 여기서는 몇 배 비싸죠. 하지만 좋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정말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언제 돌아올 거야? 아직 돌아갈 생각 없어. 여기가 정말 좋아. 그래도 고향이 그립지 않아? 그립긴 하지만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 여기가 낫겠어. 의료 시스템만 해도 그래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몇 시간씩 기다리고 3분 진료받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걸 생각하면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는 예약 시간에 맞춰 가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고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시간 동안 상담할 수 있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아이들도 병원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아빠, 저 다음 달에 치과 검진 받아야 해요. 스스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지금의 만족스러운 일상. 요즘 제 일상을 보면 정말 만족스러워요. 어제도 혈압약 먹고 나서 조깅을 했어요. 닥터 존슨이 권해준 대로 일주일에 4일 30분씩 뛰고 있거든요. 조깅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잘 왔구나.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뭔가 답답했어요. 병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게 획일적이고 경쟁적이고 환자나 개인의 상황은 고려해 주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서는 정말 개인을 존중해줘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해주고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줘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 가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줄여서 충분한 시간 동안 진료할 수 있게 하고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을 개선하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시스템이나 문화를 바꾸는 건 쉽지 않겠죠. 한국도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진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시스템이 환자 중심이 아니라 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죠. 미국을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 어제 닥터 존슨과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정말 확신했어요. 미국을 선택한 게 정말 옳은 결정이었구나. 30분 동안 충분히 상담받고 궁금한 것들을 모두 해결하고 앞으로의 건강관리 계획까지 세우고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에 온 보람이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의료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평생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하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어제 받은 감동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병원 다닐 때의 답답함과 미국에서의 만족스러운 경험을 비교해보니 정말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미국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비용 문제도 있고 복잡한 보험 시스템도 있고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의료 서비스의 질, 시스템의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한국 병원 3시간 대기 vs 미국 가정의와 30분 상담. 이 제목이 제 경험을 정확히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을 선택한 것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김승호라고 합니다. 올해 68세이고 아내는 65세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실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거든요. 왜 그 좋은 미국을 떠나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말 저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저희 집을 9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 집은 1988년에 28만 달러 주고 산 집이었는데 30년 넘게 살면서 정말 많은 추억이 쌓인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결정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8만 달러로 산 집이 90만 달러가 되었으니 무려 62만 달러의 차익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로 8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한국에 가서 아파트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셜 시큐리티도 매달 3,400달러 정도 나오고 401k에 모아둔 돈도 꽤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국 귀국을 결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이었어요. 저희 자녀들 둘 다 동부로 나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큰아들은 뉴욕에서 금융 쪽 일을 하고 딸은 매사추세츠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끔 연락하고 명절이면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특히 손주들이 크면서 자기들 생활에 바빠지니까 연락도 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고 아내는 관절염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아내 관절염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는데 한 번에 70달러씩 내야 하고 한 달에 8번 정도 가니까 500달러 넘게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화적 외로움이었죠. 40년 넘게 미국에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뉴스 보면서 나도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특히 아내가 더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언어 때문에 깊은 친구 관계를 맺기가 어렵잖아요. 한인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이 들면서 하나둘 연락이 끊기거나 세상을 떠나시거나 하니까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귀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한국 국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65세라 바로 신청할 수 있었고 저는 68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했어요. 집을 파는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2022년 말이었는데 아직 부동산 시장이 괜찮을 때였어요. 저희 집은 3베드룸 2욕실에 18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타운하우스였는데 90만 달러에 2주 만에 팔렸어요. 리얼터 수수료하고 세금 떼고 나니까 82만 달러 정도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물건 정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다 정리해야 하니까요. 가구들은 거의 다 팔거나 기부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컨테이너로 한국에 보냈어요. 운송비가 8,000달러 정도 들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2023년 3월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한국말이 들리고 한글 간판이 보이니까 집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한 달에 200만 원 주고 렌트했어요. 나중에 아파트를 사기 전까지 임시로 지내려고 했거든요. 처음 2에서 3개월은 정말 신이 났어요. 한국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말이 통하니까 어디 가서든 대화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도 공짜로 탈 수 있고 병원도 가까이에 많이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생활비였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생각한 한국은 물가가 싸고 돈이 많이 안 드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집을 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서울 강남 아파트는 10억 원이 기본이고 20억 원 넘는 곳도 부지기수더라고요. 82만 달러면 하나로 11억 원 정도인데 그걸로는 강남에서 변변한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기도 분당이나 일산 쪽을 알아봤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80평대 아파트가 8에서 9억 원 정도 하는데 그나마도 오래된 아파트들이었어요. 새 아파트는 더 비싸고요. 결국 분당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를 8억 원 주고 샀습니다. 32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미국에서 살던 집에 비하면 정말 작더라고요. 미국에서는 1800 스퀘어피트였으니까 한국으로 치면 54평 정도였거든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파트를 사고 나니까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나가더라고요. 관리비만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재산세는 1년에 400만 원 정도 나가요. 미국에서는 HOAP가 한 달에 $250 정도였는데 한국 관리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두 번째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기대했던 게 의료비 절약이었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병원비가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동네 병원에 가서 당뇨약 받는데 5천 원도 안 나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도 한 달 당뇨약이 $80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한국이구나 했는데 문제는 조금 더 큰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였어요. 안에 관절염 때문에 MRI를 찍는데 급여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결국 70만 원 정도 나갔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커버해줘서 본인 부담금이 $200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간 거죠. 그리고 저는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보험이 안 돼서 $3,000 정도 했는데 한국이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응급실 경험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대기 시간이 4시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 가면 트리아지 받고 바로 들어갔는데 한국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니까 진짜 응급 환자가 아니면 한참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교통비였어요. 지하철이 공짜라고 좋아했는데 택시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차가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차 없이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밤늦게 집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한 번에 2에서 3만 원씩 나가니까 한 달 교통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번째는 식비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다고 했는데 막상 외식하려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은 기본이고 조금 좋은 곳 가면 3에서 4만 원은 순식간에 나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한식당이 비싸긴 했지만 일반 식당에서는 15에서 20달러 정도면 충분히 식사할 수 있었거든요. 다섯 번째는 주거비였어요. 아파트를 샀으니까 렌트비는 안 나가지만 한국 아파트는 뭔가 계속 고쳐야 할 게 생기더라고요. 도배를 새로 해야 하고 보일러 고장나고 방충망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HOA나 집주인이 해주던 일들인데 한국에서는 다 우리가 해야 하니까 비용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적응하면 되겠지 했는데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을 떠난 지 40년이 지나니까 한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큰 충격은 디지털화였어요. 모든 게 스마트폰 앱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노인들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은행 업무하려면 앱을 써야 하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 심지어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도 QR코드를 찍어서 앱으로 해야 해요. 처음에는 직원한테 도움 요청했는데 바쁘다고 대충 해주거나 아예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도와주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인지 느린 노인들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어려웠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지만 제가 알던 사람들은 거의 다 없었어요. 어린 시절 친구들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설사 연락이 되더라도 4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대화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고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가봤는데 거기서도 저희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시기였어요. 한국말을 하긴 하지만 억양이나 표현이 좀 다르니까 한국 사람 같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날씨도 문제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1년 내내 온화한 날씨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습하고 겨울에는 너무 춥더라고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하기도 무서웠어요. 아내가 호흡기가 안 좋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을 계속 하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미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첫째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1800 스퀘어피트 집에서 여유롭게 살았는데 한국 32평 아파트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처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둘째는 자동차 문화였어요. 미국에서는 어디든 차로 갈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 의존해야 하니까 행동 반경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특히 큰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셋째는 여유로운 분위기였어요. 미국에서는 은퇴한 사람들이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사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나이 든 사람들도 뭔가 계속 바쁘게 사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경쟁적이고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여전하더라고요. 넷째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이 의료비는 저렴할지 몰라도 의료 서비스의 질은 미국이 훨씬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주치의 시스템이 있어서 제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줬는데 한국에서는 병원 갈 때마다 다른 의사를 만나니까 매번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더라고요. 다섯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였어요. 미국에서는 이웃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문화인데 한국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관리소에서도 여러 가지 간섭을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올해 초였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뉴욕에서 연락이 와서 부모님들이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니까 비행기표만 200만 원이 넘게 들고 14시간 비행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아내는 관절염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기가 어려워서 정말 고생했어요. 수술은 다행히 잘 됐는데 그때 뉴욕에서 3주 정도 머물면서 미국의 좋은 점들을 다시 느꼈어요. 병원 시설도 좋고 의료진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아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 미국이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집이에요. 저희가 팔았던 집과 비슷한 집들이 지금은 120만 달러 정도까지 올랐어요. 30만 달러가 더 오른 거죠. 게다가 모기지 금리도 올랐으니까 같은 집을 사려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해요. 두 번째 문제는 나이예요. 이제 저는 70살이 다 되어가고 아내도 67세인데 이 나이에 다시 이사하고 새로 정착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건강보험이에요. 다시 미국에 가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 개인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살기보다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비교해 보니까 미국이 은퇴자들이 살기에는 훨씬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을 시니어라고 부르면서 존중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시니어 할인도 많고 시니어 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인이라고 하면 뭔가 사회의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민자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상하게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시선이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던 미국을 왜 그렇게 성급하게 떠나왔을까 하는 후회가 계속 들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에 대한 향수나 그리움만으로 귀국을 결정하지 마세요. 한국도 물론 좋은 나라지만 은퇴 후 생활하기에는 미국이 훨씬 체계적이고 편리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이나 시니어를 위한 사회 인프라는 미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미국에 있다면 부모도 미국에 있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저희와는 다른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희에게는 미국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후회가 되고 더 아쉬워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가끔 여행으로 달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